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개의 강의 내용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각각의 그러니까 땅덩어리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봤고, 한반도에서 있었던 주요 지각 변동,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그리고 신생대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과 화산활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질시대 그 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후변화, 즉 간빙기, 빙기, 그리고 후빙기 이렇게 이어지는 요 기후 변동에 의해서 지형 형성 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형 형성 작용에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그 결과 형성된 구체적인 지형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산지 지형, 하천 지형, 해안 지형, 카르스트 지형 등등등등을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산지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의 산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형성 원인에 따라서 크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형성 원인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원리에 따른 분류. 자,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요,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지각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지각변동이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융기한 산맥을 1차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2차 산맥은요, 1차 산맥이 형성된 뒤로 중생대 지각운동으로 형성된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산맥이 형성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에요. 차별적인 풍화 침식. 자, 여기서 이제 지질 구조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지질 구조선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과서 41페이지에 자료 3번에 보시면 저기 오른쪽 맨 밑에 나옵니다. 지각운동으로 형성되며 그러니까 지각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땅덩어리가 쪼개진 흔적, 금이 같다. 이 금을 우리가 지질구조선이라고 합니다. 금이 간 형태를 스케일에 따라서 전리 혹은 단층선, 이렇게 큰 규모의 구조선까지 나타납니다.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1차 산맥은 융기한 산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반도에 있는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융기한 산맥들을 이야기합니다. 2차 산맥은요,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진행돼서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펜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을 때,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자, 지각 변동 과정에서 여기저기 막 이제 금이 가고 깨지겠죠. 자, 여기 금이 가고 깨졌는데, 이 금이 간 부분, 즉, 지질 구조선이 지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이 안 간 부분에 비해서 금이 간 부분은 약하겠죠.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이 침식이 됩니다.
이 약한 부분이 침식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 요 강한 부분들이 남고 약한 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즉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요 부분들이 산으로 남아서 산줄기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형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이 달라요. 이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 1차 산맥은요, 2차 산맥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아이고, 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발 고도가 높은 편이에요. 해발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맥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산맥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1차 산맥이에요. 반면에 2차 산맥은요, 1차 산맥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약합니다. 연속성이 약하다는 말은 산줄기가 부분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이 이 지질 구조선이라는 것이 뭐 평행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산줄기가 발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존재하는 산맥들을 1차 산맥, 2차 산맥으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산맥들이 1차 산맥이고 어떤 산맥들이 2차 산맥일 것이냐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면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 아이들이 1차 산맥, 즉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해서 형성된 산맥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지도는 우리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1차 산맥을 찾아보자면 낭림산맥, 잘 안 보이네요. 태백산맥,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소백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 1차 산맥들을 제외한 이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산맥들, 강적, 묘원, 멸, 마광, 차노 요런 애들이 2차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맥만 기억을 하면 쉽겠죠. 1차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산맥들은 2차 산맥이다. 즉,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지금 산맥의 형태로 남아있는 요 부분들이 차별 침식의 결과 남아서 삼줄기가 된 애들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기 요 산맥들 사이사이가 지질 구조선이 지나고 있었던 거고, 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적인, 그러니까 약한 부분만 침식을 받는 요 차별 침식이 가해지면서 고도가 낮아졌고, 요 남은 부분이 산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2차 산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지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좀 볼게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중생대 지각 변동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침식되면서 한반도가 다소 평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대 지각 변동 때 이미 여기는 이제 지질 구조선들이 막 이렇게 생겨 있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자, 융기축이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융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융기된 요 부분이 1차 산맥이 되는 거죠. 1차 산맥의 골격이 형성되었고, 이후에 지금 요 갈라진 지질 구조선들을 따라서 이 부분, 지질 구조선이 지나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더 약할 테니까 차별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 하곡 주변의 산지는,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하곡은 하천이 만든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하천이 깎아놓은 골짜기 주변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사별 침식이 일어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해서 침식받지 않은 요 산지가 바로 2차 산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침식에 의해서 지하의 화강암이 이렇게 군데군데 지표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관입된 화강암들이 보이죠. 이렇게 화강암의 관입은 주로 중생대 지각변동 때 많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화강암이 그렇죠. 대보화강암과 불국사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입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침식에 의해서 드러난 요 형태 이런 애들이 조금 있다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차 산맥과 2차 산맥에 대한 내용을 밑에 탐구활동을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1번 가나 산맥의 해발고도를 비교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자, 딱 봐도 형태상의 차이가 느껴지죠. 이런 형태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형성 원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가 산맥은 나 산맥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고 나 산맥은 가 산맥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2번 가 산맥과 나 산맥의 연속성을 비교하래요. 1차 산맥인 가 산맥은요,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비교적 나 산맥은 산줄기의 연속성이 미약합니다. 약하게 나타납니다. 3번 갑시다. 가 산맥은 1차 산맥이 A 지역에 있을까요? B 지역에 있을까요? 자, 1차 산맥은 요곡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용기를 많이 한 B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나 산맥은 상대적으로 용기가 적게 일어나고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진행됐던 A 지역에 분포하게 됩니다. 4번 가 산맥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고요? 1차 산맥이니까 신생대지 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나 산맥은 지질구조선에 따른 차별적인 풍화 침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6번 가 산맥이 나 산맥보다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지질 구조선 자체, 그러니까 땅에 금이 간 요 금 자체는 중생대의 지각 변동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산맥을 형성하게 된 직접적인 힘은 차별 침식이죠. 그래서 1차 산맥이 형성되고 이 융기 이후에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진행되면서 2차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7번 가 산맥은 1차 산맥에, 나 산맥은 2차 산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29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28페이지에서 산맥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산맥을 1차 산맥이다 혹은 2차 산맥이다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산맥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방향. 그 산줄기가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산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구분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오는 아까 그 알록달록했던 그 지도와 같은 지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우리나라 산맥을 선생님이 한국 방향, 중국 방향, 랴오둥 방향으로 나눌 건데요. 첫 강의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차 첫 강의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지체 구조 그리고 지각 변동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송림 변동의 결과 랴오둥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보조산 운동의 결과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죠. 한국 방향은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으로 구조선이 생겼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방향이라는 말은 바로 그 구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산맥들이 배열된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송림 변동의 영향이 주로 북부지방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지금 얼른 한지노트 24페이지를 보세요. 자, 송림 변동의 결과 주로 북부지방에 영향을 주었던 이 지각 변동은요,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 랴오뚱 방향의 산맥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함경산맥은 방향 자체는 랴오뚱 방향이지만 1차 산맥에 속하죠. 그렇죠? 얘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중국 방향, 즉 대보조산 운동의 결과 나타났던 중국 방향의 구조선들이 요렇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중국 방향은 파란색. 자, 중국 방향의 구조선들이 요렇게 있었고, 요 구조선들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진행되고, 그 사이에 남은 요 애들이 중국 방향의 산맥이 되는 겁니다. 또 조심해야 될 거, 소백산맥은 우리가 중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는 방향만 중국 방향일 뿐 2차 산맥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얘. 그리고 얘 1차 산맥들이죠. 자, 그리고 한국 방향 애들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애들이에요. 낭림산맥, 태백산맥, 마천령산맥 이런 애들이 한국 방향의 산맥이 되겠습니다. 한국 방향의 산맥들은 다 1차 산맥에 해당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제 1번 가는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가가 무슨 산이죠?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위치. 자, 백두산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맞는 말입니다. 기반함이 석회암이다. 아닙니다. 자, 석회암은 어디서 등장했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고생대 지층 중에서도 고생대 전기에 퇴적된 해성층인 조선 누층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암석이었죠. 우리나라 최고봉인 백두산은 언제 형성됐다고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체죠. 그러니까 석회암이 아닙니다. 자, 2번 나가 무슨 산맥이에요? 함경산맥이죠. 함경산맥은 신생대 지각 변동으로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신생대 지각 변동, 즉 경동성 요곡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융기에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다는 낭림산맥이네요. 낭림산맥은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 1차 산맥이다.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단 라가 뭔지 알아야겠죠. 라는 들어봤을 거예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얘들아 백두산, 금강산 이런 애들은 매우 중요한 산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그리고 대략적인 해발고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뭐 해발고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산은 장기간의 침식으로 화강암이 노출되면서 형성된 돌산이다. 일단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런데 요 표현, 요 설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설명이 계속 될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5번 1차 산맥에 해당하면서 한국 방향이 아닌 산맥. 우리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죠? 어떤 산맥이 있었어요? 함경산맥과 소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 원인과 방향에 따라서 한반도의 산맥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산지에 대한 구분법 중에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제. 자, 한반도에 분포하는 산지를요, 우리가
생김새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김새는요, 기반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즉, 기반함의 종류, 그리고 기반함의 종류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고, 이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흑산 혹은 토산 하기도 하고요. 돌산 혹은 석산 하기도 합니다. 자, 흑산과 돌산의 차이는요, 기반함의 종류에서 기인한 형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함을 좀 구분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흑산 또는 토산이라고 부르는 산은요, 기반함이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 즉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1차 산맥이든 2차 산맥이든 한국 방향 산맥이든 중국 방향 산맥이든 간에 기반함이 변성암인 애들은요, 토산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토양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그래서 산 정상부에 두꺼운 토양층이 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산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산맥이든 2차 산맥이든 무슨 방향 산맥이든 간에 기반함이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암석, 즉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은요, 이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돌산을 이룹니다. 지금 그 밑에 탐구활동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간은 이렇게 지표면에 돌, 암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반면에 나는 토양이 두껍게 발달하기 때문에 식생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산의 식생이 나무가 빼곡하게 발달하는 이런 형태의 토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돌산의 형태는요, 산 정상부에 암석이 많이 노출된 산지입니다. 커다란 암반이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땅속에서 관입됐던 화강암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림, 우리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요? 땅속에 화강암이 드러나면서 돌산을 이루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관련된 내용이요, 우리 교과서 42페이지에 사례 더하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 흑산은요, 식생 밀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이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반함이 변성암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돌산은요, 상대적으로 토산에 비해서 식생 밀도가 낮습니다. 식생이 잘 자라려면 토양층이 두껍게 잘 발달해야만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돌산은 암석이 노출된 산지이기 때문에 특히 정상 부근에 식생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형태의 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면요. 지리산은 남한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매우 크고 높은 산이죠. 얘는 대표적인 토산입니다.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이런 애들이 바로 토산입니다. 반면에 돌산은요, 화려한 산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산, 월악산, 월출산, 설악산, 금강산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이,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들이 이렇게 돌이 안반이 노출되어 있는 산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탐구활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어 산으로 발달한다면 어떤 형태일까? 당연히
가입니다. 가. 석산이 되겠죠. 2번. 돌산과 흑산의 식생 밀도를 비교 설명해보자. 방금 위에서 했습니다. 돌산은 자, 산 정상부에 암석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즉,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생 밀도가 낮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반면에 토산은 이 기반함이 변성함이기 때문에 산 정상부에 두꺼운 토양층이 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식생 밀도가 높고 안정적인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산지 지형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지노트 30페이지고요. 교과서는 43페이지, 42, 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지형이에요. 고위 평탄면이 등장합니다. 고위 평탄면이라는 것은 높이에 있는 평탄한 면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형성 원인이 좀 중요해요. 오랜 세월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이 이게 1번이에요. 신생대 제3기에 있었던 일. 계속 지금 언급이 되는 아이죠.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성 요곡 운동 중요한 아이입니다. 자, 오랜 세월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한 융기 후에도 침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비교적 평탄하게 남아있는 지형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글로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자, 고위평탄면의 형성 과정이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자, 일단 신생대 중기 이전까지, 즉 그러니까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침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평탄해져요. 이렇게 평탄한 평탄면이 형성이 되고 나서 자,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융기량이 다른 이런 융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층이 구부러지는 요곡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곡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 다른 부분은 침식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일부 침식이 덜 일어난 곳이 존재해요. 그러면 요 지면은 요때 침식된 요 지형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침식돼서 평탄해진 그 평탄면이 융기 후에도 남아있는 거죠. 요 면을 우리가 바로 고위평탄면이라고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융기 이후에 깎여서 평탄해진 게 아니고 평탄해졌던 애가 융기했는데 요 면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고위평탄면이라는 지형입니다. 생각보다 넓은 지역에서 이 고위평탄면이 나타나요. 자, 주로 어디에 분포하느냐? 강원도 평창군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대관령 일대. 그리고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 우리가 진안고원 혹은 동부고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이 지역이 바로 고위평탄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왜 한국지대에서 강조를 하냐면 이 고도가 높은 곳에 평탄면이 존재한다는 특징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특징적인 인간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곳은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여름철이 서늘합니다. 여름철이 별로 덥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낮게 나타나겠죠. 연평균 기온이 낮고 증발량이 적습니다. 증발량이 적다라는 말은 수분 함유량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의 형태를 보면
고랭지 농업 혹은 고랭지 목축업이라는 다른 지역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농업이 행해지고요. 스키장이나 휴양지로 발달할 수 있는 지역 요소들도 많고요. 고도가 높은 곳에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거의 없죠. 고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고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평탄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짓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고위평탄면 지역입니다. 자, 지금 고위평탄면의 분포 지도에서 확인하시고요. 이 고위평탄면이 이렇게 등고선의 형태로 봤을 때 주변 지역은 등고선의 간격이 이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데 이 고위평탄면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고도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넓게 분포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살펴보면 고위평탄면은 가, 나, 다, 라 중에서 주로 다에 나타납니다. 고위니까 해발고도 높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 800m에서 1200m까지 해당하는 이런 높이에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융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2번. 요 지도가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얘들아. 자, 등고선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등고선.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이 지나는 요 지점은 해발 고도가 1000m인 거죠. 1000m. 자, 요렇게 보면 지금 800m, 900m, 1000m, 1100m 이상까지 지금 계속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상 부근에 와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이렇게 경사가 급한 부분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면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고선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얘들아, 등고선. 자, A는 B보다 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죠. 당연히. 경사가 상당히 급하죠. 여기는 그냥 산이에요. 산. 근데 요 위에는 산 정상 부근에 해발고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나타나는 거죠. 자, 3번. 목축업은 A보다 B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큰일 나죠. 소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경사가 급한데. 그리고 토양층도 더 이 평탄한 요 면이 경사가 완만한 요 면이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풍력발전이든 목축업이든 뭐 농업이든 간에 이 평탄면 위에서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평탄면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영상 똑똑 볼까요? 자, QR코드로 제시한 영상은 개인적으로 한번 꼭 보고 오세요. 쌤이 링크는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번. 전국적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열대야라고 합니다. 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 강원도 강릉시 안반대기에서는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이 고랭지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라서 여름철엔 이곳 안반대기 같은 고위 평탄면에서 배추를 재배합니다. 자, 고랭지 농업은 고위 평탄면에서 서늘한 여름철 기후 조건, 요게 핵심이에요. 여름철이 서늘하다라는 거. 이 서늘한 여름철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무, 배추 등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이 고랭지 농업에 대한 정의예요. 중요합니다. 대개 5월경에 파종하여 7월 말, 8월 중순경에 출하하기 때문에 11월 말쯤 배추가 출하되는 평지보다 수확 시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다른 평지에서의 배추가 수확되는 시기랑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고랭지 농업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후 조건도 중요하지만 교통 발달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으면 실컷 여기서 배추를 재배해봤자 주요 시장인 대도시에 공급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고랭지 농업은 교통 발달 플러스 고랭지 기후가 함께 이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지 지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 교과서는 43페이지까지 끝난 겁니다. 그냥 덮지 말고 꼭 복습을 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댓글을 남기던지 찾아오던지 꼭 해결을 하고 갑시다. 고생했습니다.